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골드만 쇼크와 테슬라 훈풍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국내 증시도 섹터와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실적 쇼크에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 급등에 2차 전지주는 동반 강세를 보였지만 탄력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새해 들어 로봇과 함께 주목받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확대 소식에 아주 강한 에너지를 이어갔는데요. 1월 기대보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섹터, 웃고 우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기태 기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덴티움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임플란트 시장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성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에어부산입니다. 지난해 국내 비행기 통행량이 코로나 이전에 65%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노선 정상화에 따른 여행객 수요 증가는 올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길 회복세 소식에 주목받는 저가항공사, 이쪽을 한번 이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과 에어부산 두 종목 모두 기관의 매수세도 연속성이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 모멘텀과 수급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봅니다. 네, 사용관의 오마무는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더 이상 휴대폰 관련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죠. 북미 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모빌리티, 전자담배까지 확실한 신사업들에서 숫자를 내고 있는 이렌텍이라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은 어제 저희 프로그램의 내여주 가운데 하나였는데도 오늘 9%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덴티움과 에어부산 그리고 이렌텍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로봇과 함께 신주도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네카오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부터 보시죠. KT가 챗 GPT와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용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접근 확대 계획을 밝혔고요. 구글 딥마인드는 AI 챗봇 서비스를 본격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마인즈랩, 그리고 솔트룩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네카오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성장 환경도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1%의 강세, 카카오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픈 인공지능인 챗 GP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도 가시화가 되면서 이 관련 시장의 확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챗 GPT의 파급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용관 차장님? 네, 일단 이게 새로운 분야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가 돼 왔었던 분야인데 연초가 돼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물가가 3연속으로 꺾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힘들지만 저평가주를 보기보다는 성장형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도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AI죠.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이미 전 세계가 4차 산업 물결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들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지금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가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 연준에선 여전히 우리 금리 안 내릴 거야 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위험자산 쪽으로의 유동성 유입들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디어 콘텐츠라던가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반짝 올라왔다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로 다시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AI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죠. 로봇, 메타버스, 뭐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이 영역들이 각각 있고 종목들도 관련주로 각각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셔야 되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호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종목들을 묶어서 같이 보시고 결국에는 로봇에도 이 AI라는 것이 탑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각자 또 수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파급 효과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챗은 별로 의미 없어요. 네. 이게 보이스, 음성인식을 통해서 간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딥러닝을 통해서 그 로봇과 AI가 인간처럼 말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GPT 챗봇이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섹터였지만 원래 있던 기술이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네.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이 맞습니다.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챗 GPT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우리가 이제 치게 되면은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새로운 소식들과 관련 기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들이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지 김병수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 이렇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주가 많이 오른 이유는 KT를 비롯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오픈 AI 대화형 초거대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KT에서 올 상반기에 상용화를 준비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KT 자체가 기존의 통신사에서 조금 변모하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은행이라든지 어플 사용하시다 보면 단순하게 챗봇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뭐 은행 몇 시에 열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답변이 나오는 요런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오픈형 질문, 열린 질문에 대해서 딥러닝 또는 검색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KT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사를 넘어서 네이버 등과 경쟁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로도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어린 시선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평소에는 이제 단순 챗봇 모델에 응대하다가 이제 난관에 봉착할 때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좀 변동성이 커질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브릿지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KT와 챗봇 또는 콜봇이라는 것과 구축 협약이 이미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에서 올 상반기에 상용화를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아마 브릿지텍도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많이 내었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 지난해 KT와 함께 이제 구축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챗봇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관련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뭐 조금 눌리긴 했지만 7%대 강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릿지텍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고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는 챗 GPT에 맞설 이제 AI 챗봇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또 전해왔는데 지난해 이미 스페로우라는 AI 챗봇을 공개를 했고요. 착한 AI 챗봇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사용한 차장께서는 뭐 인간처럼 뭐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또 뭐 레포트 대필 같은 이런 또 뭐 문제점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하면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 단계에서 또 우리가 투자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로 레포트를 대필할 정도로 AI가 발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생활로 바짝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고 오히려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처를 찾는 게 일단은 우리 투자자로서의 자세일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고객센터라던가 이런 쪽을 요즘에 연결하면 네. 전화로 상담원 연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챗 형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챗으로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해봤지만 조금 솔직히 짜증나요. 네, 제대로 제가 원하는 거를 답변을 안 해주고 빙빙 돌리고 자꾸 초기 메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GPT 챗봇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사람이 얘기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농담이라던가 정말로 이거 자의식을 가졌네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농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혁신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포트의 대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 AI는 이런 대응책들을 내놨어요. 우리 예전에 중고나라 같은 데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진을 올릴 때 이게 가짜가 아니다라고 어떤 걸 찍죠? 마크를 찍잖아요. 마크. 워터마크. 워터마크. 네, 그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내놨는데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조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결국에는 사람들이 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AI, 지금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까지 잡아낼 수 있는 AI가 또 탄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AI를 위한 AI가 또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까지 잡아낼 수 있는 AI의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또 다른 시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AI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업체들이 될 거고요. 지금 AI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비전 검사라던가 반도체 장비, 불량 제품 검수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막 시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미세한 크랙이라던가 흠집, 스크래치 이런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잡아낼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잡아내는 것들이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기술 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땐 단순히 물리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라던가 IP, 지적 재산권의 모방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고객센터 연결도 사람이 받는 일이 잘할 없어질 수, 거예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구글 그 딥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봤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AI 반도체 산업이 이제 함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더 잘해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일지 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병수 PB님께서 브리지텍 쪽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하셨는데, 향후 또 주목할 이슈 그리고 유망 기업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AI 반도체, AI 기술이 반도체 설계를 나아가서 이런 다양한 업종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AI 활용한 기업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기사화가 함께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아마 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퀄컴, 인텔 등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AI를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한 8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한편 어떻게 보면 종목들 이제 기업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조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AI 반도체 IP를 통합하고 있고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가 지금은 이제 서버 중앙에 넘어갔다가 나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단말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설계 또는 AI 반도체 방향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칩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거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줄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밝은 업체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렇게 AI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라는 테마성으로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인공지능 쪽에서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시장에 진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뜨거운 걸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로블록스가 뭐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까지 이 산업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뜨겁게 지금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모멘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차장님 어디 보세요? 네, 모멘텀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대기업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여기로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그 안에서 또 소비하는 형태들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상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부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2개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셀바스 AI. 이걸 이제 어느 유튜버 분이 셀바스시라고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위세 하이텍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2가지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그게 테마로 온 건 맞아요. 근데 이 테마상에서 정말로 실적을 확실하게 내고 있는 기업들, 이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서 이 2개 기업과 더불어서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GPT 챗봇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결국 AI와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고 했을 때 이거 채팅으로 쓰고 앉아 있을까요? 미래에도?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할 때 꾹꾹 화면 눌러서 터치해서 목적지 입력하고 이럴까요? 절대 아니죠.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집에서도 우리 헤이 클로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이 빅스비 뭐 이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의 절대 강자 셀바스 AI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를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음성 인식 쪽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쌍둥이 아이돌 목소리를 똑같게 만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누가 군대를 가면서 공백 활동이 생긴다. 그때에도 이런 쌍둥이 트윈 목소리를 가지고 공백이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조선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쌍방간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음성인식률을 높게 가져가는 최고의 기업에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들이 좀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올 만큼 오긴 왔어요. 일단 한 12,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 가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일선까지의 어떤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AI가 굉장히 뉴스화가 많이 되고 수급들이 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바스 AI 종목 이름도 시장의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가야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려다가 왜 안 나오지 하는 또 경우가 생겨서 오늘 26% 급등을 했는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자. 눌릴 때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네카오 점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업계는 현재 관련 시장은 완전 경쟁 체제에 가까워서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면 네카오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고 이거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뭐 지난 정부 때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라는 게 큰 이유라고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독점 규제와 이제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중점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규제 신설과 이제 혁신 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균형이 잡힌 법률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혁신 성장을 말하는 업계와 새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정거래 관련된 이야기에서 전략적인 과제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악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이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의 모양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두 개 비슷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들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향방이 조금 변할 거다라는 것을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해외 쪽을 염두하고 또는 국내에서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행보와 함께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네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성장주가 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물가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금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관 차장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초반에는 좀 우호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2차, 3차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골디락스 장세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전자산에 있는 유동성들이 머니무브에서 위험자산으로 전부 다 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 더욱더 긴축을 더 할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0.5%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초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었는데 미국 쪽이 물가가 꺾이고 그리고 어떤 제조업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가파르게는 못 올리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도 인식을 하면서 일단은 완화적인 정책들을 유지하는 이런 기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연초부터 만들어진 이런 유동성들, 신규 유동성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연준에서 신규 유동성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 올 수 있는 유동성이 안전자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수와는 관계없는 종목들, 섹터들, 업종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광고와 커머스 이런 이제 업황들이 좀 이제 부진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제 네카오 모두 올해 신사업과 좀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반전에 좀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목할 수 있는 신사업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행보를 좀 비교를 해서 들어볼까요, 김병수 PB님?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코로나19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역선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 종목 다 광고 사업 부문의 타격이 좀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네이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동을 하느냐라는 게 활성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데 이게 8천만 명 이상이다라고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하지만 이게 유료 결제 비율이 10%에 불과한 게 약점이다라는 게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26%까지는 올려야 요 네이버 웹툰에서도 수익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요 분석에 나오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터 쪽에서 조금 활로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엔터
카카오벤처가 이번에 1.2조 원의 투자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요 관련해서 네이버 웹툰 쪽에서도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업계 2위인 카카오벤처가 1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우리의 경쟁사는 넷플릭스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런 1조 2천억 가량의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는 이런 저력이 있는 업체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1등 플레이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마찬가지로 IP를 보유하는 회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쪽 그리고 나아가서는 엔터 쪽에서 확장이 되면서 플랫폼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으로 잘 뻗어 나가고 있고 카카오엔터는 1.2조의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또 신사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좀 우리가 리스크로 여겼던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 그 비용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고,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화재 보상 비용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기업의 올해 실적 추이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네이버가 그 당시에 포시마크 인수할 때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 하필 이거 지금 하느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안 좋을 때 하게 되면 그만큼 평가절하된 기업을 싸게 사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C2C 이런 쪽에 중고 거래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리셀이라던가 이런 쪽들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경기 침체, 둔화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럴 때 싸게 사서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당장의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 네이버에서 큰 하나의 축을 또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괜찮은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 때문에 이제 실적들이 악화될 수 있다,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역시나 위험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고성장주라고 불렸던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주가들이 올라갔고 수급들이 들어왔다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으나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결국에 올해 영업이익하고 둔화, 영업이익률 감소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 숫자가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이 PER을 예전에 10배, 15배 봤던 걸 위험자산 들어오고 있으니까 20배, 25배로 올려도 되겠네. 라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판단하면 숫자는 같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서고 있는데 지지선을 조금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두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좀 주목을 해야 할 전략 키워드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김명수 PB께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네이버, 카카오 둘 중 하나를 굳이 골라야 한다고 한다면 네이버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2C 쪽에 좀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나가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왈라팝이라고 하는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을 정도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좀 공략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4분기 매출이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겠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핀테크나 클라우드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조금 더 좀 좋게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도 살펴보신다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다른 이런 특화된 자회사들, 특화된 계열사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모회사 격을 이제 카카오까지도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쨌든 뭐 웹툰 전성시대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뭐 네이버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셨고, 카카오에서는 뭐 카카오뱅크나 게임즈처럼 좀 실적이 조금 더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주는 미래 성장성과 가시화되는 이익 모멘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할 텐데요. 잘 맞추면서 투자를 하시고, 또 네카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변곡점 신호를 활용해서 매매 시점을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급등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반등에 나섰는데요. LG엔솔, 에코프로, LNF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레인보 로보틱스, 비트코인 상승세로 주목받는 비덴트, 그리고 미스터블루,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NF, 미스터블루, 그리고 맥스트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터블루부터 보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후 웹소설 일평균 서비스 이용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고점은 10%의 강세, 마감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LNF 보시죠. 테슬라 급등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새해 들어 테슬라 이슈에 2차 전지주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 오늘 주가는 1%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맥스트 보겠습니다. 최근 업계 전반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맥스트 등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요. 장중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종가는 3%의 강세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스터블루부터 이기택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이을 흥행 콘텐츠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장 모멘텀과 매출 성장세 추이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예, 뭐 아시겠지만 국내 몇 안 되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게임을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국내에서 어디가 성장할까라고 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디어 엔터, 그중에서도 웹툰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만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그냥 가볍게 넘기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약간의 일탈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웹툰 자체가 시나리오가 되고 그것 자체가 게임이 되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해서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회사들을 꼭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왜 웹툰의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그러한 IP들을 보유한 회사들이 올해 내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게임으로도 그렇고 활로는 열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왜 실적이 좋지 못했냐를 놓고 봤을 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인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뭐 인수 작업이라고 하면 웹소설의 동아미디어를 2등인 업체죠. 동아미디어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충분한 먹거리를 창출해냈습니다. 뭐 지금 대만에서 1위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에오스 블랙이라는 게임인데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증대되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는 모멘텀이 풍부한 회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웹툰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의 확장성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1월 초 52주 신고가 경신 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다시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은 올해 나올 이익과 성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모멘텀을 조금 반영하는 시기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는 시기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일 뭐 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 좀 진정이 되면 충분한 자리에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변동성이 큰 만큼 뭐 단기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 이외에는 사실 지금은 거래하기가 좀 까다롭다.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가서 이 회사의 본연의 모습, 옛날의 모습을 좀 찾기 전까지는 좀 안정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시다가 그때 재차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563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15.9%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그다지 늘지 못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를 신규 편입하고 인수하면서 대금이 좀 들었던 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과실을 거두는 시기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바뀜 이후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LNF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급등의 2차 전지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새해 들어서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하고 또 2차 전지주 내에서 LNF의 성장 포인트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20% 정도 했습니다. 가격 인하라는 것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게 가격 할인을 해야 됩니다. 찔끔찔끔 낮추게 되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할인할 걸 소비자들이 기대해서 대기 매수세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할인할 때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큰 폭의 할인을 해야 매출과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 테슬라가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 뉴스가 당연시 여겨집니다. 중국에서 가격 인하 이후에 73%에 달하는 구매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완성차 업체는 가격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사실 마진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다들 아시는 CR의 행동을 좀 나타날 것인데요. 어저께 그래서 오더컷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작년에 내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괴롭혔던 게 수요처에서 오더컷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루머로 끝났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한두 차례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가를 시달리게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 샀던 내구재를 지금도 꾸준하게 내구재를 살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이 작년에 IRA 때 시세를 법안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 때 이미 미래의 가치를 좀 땡겨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양극자를 생산하는 LNF 역시 주가가 녹록치 않겠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그 밸류 체인에서의 CR, 코스트 리덕션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LNF도 새해 들어서 좁은 그 박스권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시각으로 담아봐도 좋은 시점일지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일단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뭐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기가 힘든 게 리포트를 보면 되게 상당히 좋은 얘기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한 리포트들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한다는 게 저 역시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박스권을 무너뜨리는 순간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단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트로 잠깐 가격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LNF가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왔던 게 17만 4천 원대고 위에 박스권 상단은 25만 원대였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도 그 이상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위에 박스권 말고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후행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들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 굳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보초를 쓸 필요성이 있나, 좀 관망을 해서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그러한 전방의 테슬라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 다시 판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관망의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맥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업계 전반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서울시가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속성 있는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맥스트의 강점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매출이 약간 서운할 정도의 미미한 매출입니다만 테슬라 상장 요건에 의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히 답보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 맥스버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활용도도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체 AR 글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3박자가 다 갖춰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맞는 가상체험,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가 메타버스라든가 VR, AR 글라스의 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상장 이후에 보호 회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기반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에 있어서 수주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분명히 담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맥스트 같은 종목은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의 연속성 있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주가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대응 전략 듣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상장했을 때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을 차트를 놓고 보거나 수급을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움이 많습니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이 하단 박스권, 여기서 당분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매물대가 두터운 게 사실은 15,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 박스권인 10,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대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미스터블루와 LNF, 맥스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해 변화할 기업 가치를 잘 그려보시면서 매매 시점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은 이기태 기사가 삼천당제약, 김병수 PB, ISC, 그리고 사양관 차장의 뉴프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양관 차장의 뉴프렉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하면 XR 시장에 정말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네. 어떤 매력 포인트 지금 주목을 하고 계세요? 최근 일단 유동성이 시장에 좀 돌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런 부품 소재 장비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쪽들이 결국에는 기기가 출시되어야지만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도 뒷받침이 되면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소니에서 먼저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XR 기기 출시하고요. 그 뒤쪽으로 메타라던가 애플 이런 쪽들에서 줄줄이 출시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품 소재 장비 관련주가 초반에 더 강한 수혜, 진짜 수혜죠. 일단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주가들이 장비 이런 쪽들이 좀 눌려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사기에는 적당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이 시장이 21년에 한 7조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디바이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됐을 때는 25조가 아니고 25년에는 8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기의 보급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프렉스 기관 매수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 한동안 좀 눌렸다가 이제 좀 매물대를 뚫어볼까 하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디까지 좀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저점을 2번 정도 다지고 있어요. 6,000원 부근까지 분할 관점으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변동성이 급격하게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7,800원, 2차에서 9,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ISC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하면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인데 최근에 미국, 중국 이런 해외 시장의 고객사가 확대되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업체고요. 고객사 다변화 내용 그리고 이제 성장 포인트를 좀 들어볼 텐데 차트도 보니까는 정고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도 알려져 있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인텔 등 이제 네로라는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올해 이제 한 해 가장 좀 전고점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가 DDR5 D램의 양산 이해가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소켓 매출이 비중이 이제 55%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2배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고 알려져 있진 않지만 2023년에 북미의 주요 고객사가 수주량이 이미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DDR5를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업종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시화가 되었죠. 결국에는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DDR5 쪽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뚫고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거의 1월 4일이죠. 올해 처음 거래일부터 기관 매수세가 충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5,900원, 36,000원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대략 한 4만 원 정도 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4만 원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가격대로는 이 아래쪽에 한 34,000원 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눌린다고 하면은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천당 제약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제 단기성 테마 외에는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5만 원을 좀 뚫어볼까 하다가 박스권에 좀 갇힌 것 같아요. 지금 주목하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예, 제가 바이오 주식을 갖고 온 게 한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빅딜이 없었던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졌다가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빅딜이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임상 3상 실패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그러한 주가들을 보실 텐데요. 그럼에 따라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예전보다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삼천당 제약은 지난해 말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본 계약이 이제 1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말 비밀 유지 계약상 유럽의 15개국의 기술 이전 계약 상대를 밝히진 못했습니다만 한 700억 원가량의 계약을 애로를 한 상황이고, 이게 본 계약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일리아라는 게 이제 환방변성 치료제인데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약 한 16조, 연간 16조 시장이고요. 이게 계약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일본이 23년, 본격적으로 올해서부터고요. 미국이 24년, 그리고 유럽이 25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약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대학 제약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임상 3상 통계를 발표할 것이 삼천당이고, 이 시장의 진입의 가시성이 높은 게 삼천당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시판을 앞두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 올해 상반기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페스라고 해서 경구용 인슐린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편의성과 그러한 것들이 임상 단계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모멘텀이 돼서 결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삼천당 제약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기술적으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예전에 눌려있던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만 원대까지 가서 기대감이 폭발할 그 시기 이전에 박스권이었던 5만 원대부터 6만 5천 원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최근에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사실 돌파하진 못했는데, 요번에 만약에 본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돌파하면서 예전에 그 상승 모멘텀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서부터 한번 찍었던 그 가격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와, 한때는 10만 원 이상을 노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일리아 제품을 좀 대표적으로 하는 삼천당 제약 6년 만에 이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사용관 차장의 뉴프렉스, 그리고 김병수 PB ISC, 이기태 기사의 삼천당 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